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 그 갈등을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을 다루는 게 평생 저의 일인데요. 실은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대가족에서 살아서 한 평균적으로 20명에서 25명이 식구였거든요. 이제 거의 한 서너 살 때까지. 그래서 그 식구들이 싸우는 모습, 뭐 굉장히 폭력적으로 싸우는 것도 보고, 뭐 말로 싸우는 것도 보고, 그래서 갈등을 평생 제가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또 준비를 제가 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실 다른 두 분께서 아마 저보다 더 이런 쪽에 이론적인 것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다른 그 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조정, 중재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제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보니까 이게 다른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이, 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까 봐 제가 일부러 조금 줄였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사회가 갈등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통합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뭐 이렇게 갈등 사회일까? 왜냐면 루안다 같은 경우 인종 청소했고 뭐 킬링포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였고 뭐 시리아 이런 데 내전에서 총 쏘고 이런 게 진짜 뭐 수단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진짜 무서운 갈등사회지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에서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국회에서 좀 뭐 몸싸움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점잖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뭔가 통합하고 포용하고 서로 이렇게 통섭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이제 살짝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 전통에는 뭐, 불교, 유교, 샤머니즘, 또 최근에는 기독교까지 그런 통합의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시 새롭게 재조명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갈등 사회라고 막 굉장히 아주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뭐 그런 시각보다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뭐 이런 사진 보내드린 거는 그 인류 문화가 시작한 이래 갈등이 없었던 사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게 이제 이거 박테리오파지랑 뭐 이런 건데요. 우리 세포에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가 발생학, 뭐 태생학 뭐 이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창조론 뭐 이런 거에 의하면 원래 세포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 있던 것이 침입하면서 세포 내로 들어오면서 그 세포를 변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세포부터 외부의 갈등, 외부의 자극에 노출이 되면서 그 자극과 갈등과 이런 거를 뭐 일종의 정반합이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계속 진화하는 게 우리 세포,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이제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뇌인데요. 뇌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위별로 하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를 다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달라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서로 이 뇌 부위가 또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이 앞에 전두엽이 조금 가라앉고, 또 여기 뭐 변연계라고 해서 정서가 활성화되면 또 이쪽 또 이 후두부가 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면서 마라톤을 하고 100m 달리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축구를 해서 1등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뇌끼리도 서로 이제 갈등하고 상충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또 시냅스가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네트워크가 서로 또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갈등과 통합은 뭐 뇌든 세포든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를 보자면 인터퍼스널 릴레이션 있죠. 보면
우리 뇌에서 보면 상대방이 울면 또 상대방이 하품하면 상대방이 웃으면 이렇게 조응하는 이런 그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공감의 뇌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랑 옹알이를 하고 이럴 때 보면 엄마랑 서로 공감하죠.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도 같이 화를 내고 아이가 화를 내면 엄마도 같이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게 또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안 주면 아이가 막 가서 또 이렇게 엄마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주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제 그거를 융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갈등이라는 게 원형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주 아이 때부터 울면 가서 위로도 하고 구애도 주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강아지나 뭐 코끼리 뭐 말, 이런 포유류, 원숭이, 뭐 이런 침팬지들도 서로 도와주죠. 근데 도와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공격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림자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밝은 데서 있는 건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면에서 굉장히 착하다 그러면 우리 뒤에는 항상 악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보기가 힘들어요. 내 눈은 앞만 보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내 뒤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서, 나의 악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악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걸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진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적이 나눠지면 나는 항상 정의롭고 상대방은 항상 악한 이런 식으로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이분법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대상, 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수자죠. 그러니까 뭐 정신병자라든지 뭐 이주자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또는 뭐 여성이라든지 뭐 LGBT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이제 그 소수자가 투사가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만약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하면 우리 뒤에 저기 발제하시는 분들도 또 디스커션 하시는 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심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못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서로 좀 갈등해야 혁신하고 창의성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발달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적이 있어야 결속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나와 달라야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창의력 같은 거를 좀 더 발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사실 우리를 억압해야지 자유를 위해서 또 싸운다는 게 인생의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죠. 그러니까 아무도 억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 갈등은 이제 이거는 제 게 아니고 최성훈 선생님의 그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렇게 정보나 이해나 구조나 관계나 가치 이것 때문에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요즘에 아주 SNS나 뭐 유튜브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AI나 이런 게 그 시코판시라고 해서 영압을 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한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자료만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같이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싫고 그러면은 이 정보가 비대칭이 되죠. 그래서 싫은 사람들은 또 해석도 자의대로 할 수가 있고 이런 정보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무슨 쓰레기장, 뭐, 무슨 하치장, 뭐, 이런 거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서부터, 뭐, 부동산, 또 저희 요새 그 의정 갈등 있잖아요. 오늘도 젊은 의사가 막 교수들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갔는데, 이 의사들도 보면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레지던트, 학생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의정 갈등이 있을 때 이제 모든 게 윤석열 탓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정권이 바뀌면 그때 또 새롭게 그 의정 갈등이 또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대생이나 레전트들이 그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길게
뭐 파업도 하고 휴학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또 그 학생들이나 레지던트들은 그게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선 뭐 등록금도 되돌려줘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를 많이 아주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저 같은 이미 이제 다 뭐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아주 잘 누리고 산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은 실컷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공부해서 막 의사가 돼서 이제부터 우리가 투자한 것 좀 빼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사회에서 못 빼게 한다. 그러면 당신네들 실컷 다 빼먹은 사람들이 자기들 도와줘서 앞으로도 당신네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 교육을 그렇게 망쳐놓으면 결국에는 환자들한테 뭐 그게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서 되게 길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 이해관계는 이 갈등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적으로 이제 잘못된 구조 때문에 갈등을 이제, 야기시키는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이해관계, 정보 부족, 또 관계가 이제 오랫동안 불신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 갈등이라고 치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있단 말이죠. 또 의사는 의사대로 정권이라든지, 뭐, 다른, 뭐, 보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지금 정부라든지 보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이거든요. 이 관계가 너무나 이게 어긋나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 같은 좀 나이 든 의사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슈바이처도 얘기하고 뭐 돈을 겉으로 벌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뭐 우리 의사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자가 목적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 지난달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세계 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또다시 금리를 내린 네, 겁니다. 허태원 선생님, 이틀이면 무역 마이크를 긴장 좀 구조로 미뤄진 꺼주시겠습니까?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이거 커졌다는 가계와 관리자가 끌 수 기업의 책임과 있거든요.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준희 선생님 물론 꺼주세요. 사무국장님이 꺼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근데 이제 가치관이 특히 요즘에 20대 경우는 굉장히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자기들이 다른 아이들은 공부 안 할 때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많이 희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도 능력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의사가 어떤 뭐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워라밸도 있고 편안하고 존경받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자기들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은 늙은 교수들도 다 있었는데 그거를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뭐 돈을 벌기는 벌지만 그래도 뭐 가서 봉사라도 하려고 하고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20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신분도 상승할 수 있고 유일하게 노력해서 사회에서 상류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의사들의 그거를 막는다는 건 이거 공산주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거가 또 어렵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갈등은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하지만 그래서 다 생성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긴장된 단계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충돌 단계가 있고
또 혼란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단계. 근데 이게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긴장 단계에서 이제 갑자기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긴장 단계 없이 충돌이 됐다가 또 혼란 없이 통합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주면서 이 각 단계당 어떤 정서적인 그 에스펙트가 나오는지를 좀 봐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예컨대 이제 탄핵 사건으로 만약 예를 들자면 긴장된 가가 있으면 이제 진영이 형성되면서 서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대치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서부 지원을 막 가서 공격을 하고 하는 그 분노 공격이 있으면 그만큼 또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또 세력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또 하면서 여기서 이 정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정의도 굉장히 자의적이라서 그 뭐 다른 선생님들 다 절감하시겠지만 뭐그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제대로 다 안 되면 이제 아노미 상태로 오고 무관심 상태로 오고 불안 상태로 오고 지금 현재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 상태에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통합 직전에 우울한 거 그리고 안심과 희망 이렇게 이제 같이 정서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조정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이선우 선생님이 이렇게, 저기 해놓으신 건데, 6단계, 7단계, 14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 조정 단계마다 하는 거를 하나 체크업 해가면서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친근감 쌓고, 뭐, 의사 확인하고, 제안 듣고 말하고, 뭐, 협상 이슈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어렵죠.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 갈등 조정하는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칙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센터, 원하던 가던가 가구를 네, 제가 인권센터를 한 9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양쪽이 다 만족했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립적인 중재자를 찾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뭐 이해 충돌이 있으면 이제, 배제를 하고, 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충분히 이제 좀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특히 주의할 거는, 비대칭적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장과 뭐 일개 직원이 싸운다 그러면 그거를 동등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갈등이 있으면 뭔가 또 새롭게, 뭐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새 뭐 협상에 무슨 뭐라고 하고 저기 드라마 저거 보진 않았는데 드라마도 나오는데요. 뭐 이제 체크리스트를 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정당성이 있는지, 관계는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뭐 서로 약속은 뭘 할 건지, 어떤 옵션인지,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인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막 그 서로 감정에 휩싸이고 또 현안이 다급하고 이러면 이런 거 다 스킵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학부형이기도 하고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뭐 그런 그 경험을 했을 때 보면은 미국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디베이트를 할 때 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 그 이성적으로 디스커션 하는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그 뭐라 그러나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런 디스커션, 디베이트를 하는 훈련을 과연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뭐 국회고 뭐 노사고 뭐 의정이고 이럴 때 서로 다 감정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길게 또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협상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비이성적으로 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경제도 역시 뭐 카르만 해가지고
경제가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이 조정이나 협상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대가들이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뭐 이런 책들이 있다 뭐 하는 걸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뭐 의사결정 이론에서 아마 여기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조정할 때 이런 어떤 쟁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뭐 준비를 하긴 했지만 30분 안에는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도 이런 갈등을 피하는 전략이나 뭐 어떤 단계로 해서 가느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존중해주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고 또 그거를 또 보고를 하려고 하고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하고 또 관계를 너무 그 완전히 이렇게 찢지 않는 그런 그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거에 익숙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특히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아주 그 저기 뭐랄까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 구축을 하는 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만약에 다음 이제 그 정권이 들어가면 리스크 가버넌스와 중재 조정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사회 갈등을 좀 통합하는 그 프로세스를 조금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학회, 중재학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디스커션 해주실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중재라는 거는 제3자가 좀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제3자가 결정해 주는 게 이게 이제 상당히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정위원회도 역시 그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조금 더 육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 중재 특징들이 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갈등에서는 일단 객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동기라는 게 긍정적이고, 컨스트럭티브한, 프로덕티브한 동기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 동기 자체가 상대방을 죽이는 게 동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권을 잡는 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쓰던 말 중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씨앗이 적폐청산에서 혹시 옮튼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상대방 진영을 죽이는 게 동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동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를 인정을 좀 해주고 뭐 굉장히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가능성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있죠. 뭐 유튜브건 뭐 국회건 그 뭐 매스미디어건 너무나 아주 싸구려 언어들이 남발이 돼서 정중함이라는 게 사라진 사회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그 사실 뭐 신원섭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말들이 너무나 정중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랑 갈등이 고조될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약간 진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잃지 말고 상대방 배려하고, 특히 좀 융통성을 자꾸 오늘도 그 우리 젊은 의사랑 얘기를 했는데 융통성을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융통성을 배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킬링필드로 되거든요. 그 루안다 인종청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융통성이 있는 나라가 좀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에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좀 충분히 그 편향되지 않은 정보도 좀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공감을 자꾸 유도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비판할 때는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뭐 당신의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신이 도덕적으로 무슨 뭐가 있고 뭐 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혼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의지에 집중을 안 하고요. 자꾸 뭐 왜 반말하냐, 어디서 소리 지르냐, 뭐 이런 식으로 충동적이고 이런 산만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이걸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어떤 거를 지적을 하면, 아, 일단 그런 거는 참 좋은 지적이다.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따 대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뭐 그게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임머추어한 태도를 많이들 보이는데, 자기가 임머추어하다는 걸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더 임머추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뒷부분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등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미 이제 우리 그 선진시대 유교에서부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 다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뭐 공자님이 뭐 네 가지가 없어졌다. 자기 그 아집이 없어졌던 거죠. 그다음에 양극단이 있을 때 중형을 취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게 이 뭐 초기 유교부터 있었던 거죠. 뭐 논어에도 있었고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는 최한계 대동사상이라든지 뭐 중국의 강유의 대동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뭐 중용에도 역시 이런 그 내용들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 강조를 했는데 일단 움직여야 변하고 변하고 나면 다시 이제 화합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한번 서로 그, 저기 좀 서로 쉐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조선시대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이덕모 선생은 사실은 굉장히 소외된 분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걸 좋아하면은 결국엔 또 큰 적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좀 도량을 좀 온화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김경탁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철학계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갖고 이분의 말씀 중에 이제 생성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성 철학이 이 갈등사에서 굉장히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중용이라든지 주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지금 사상계에서에다가 저기 갈등에 대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도교에도 역시 있었고 이런 얘기가 다 재미있는 게 이 저기 하다못해 그 백정들도 이렇게 천연의 결을 따라서 해야지 그 도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갈등이 있으면 도끼로 뭔가를 아주 잘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서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또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상대를 기다려주는 거, 또 경멸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다 가르치셨는데 요거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기성세대들이 안 가르쳤죠. 우리 전통이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우리 전통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해결의 비밀들을 하나도 전수를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거의 그러니까 이 그림자 컴플렉스 뭐 이 조커하고 뭐 배트맨인데 서로 굉장히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이 뭐 동전의 앞뒤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 컴플렉스를 통합을 해야지 그게 이제 갈등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니 뭐 보수니 이렇게 서로 싸우고 물론 여러 가지 가치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 극자와 극우는 굉장히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대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극이 합일이 돼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같이 합의라는 그런 것. 또 서양에서도 역시 뭐 기독교에서도 뭐 이런 것도 서양 철학에서도 이런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나 갈등 해결하는 거 다 가르쳤는데 그거를 우리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매스미디어에서도 못 다루었고 뭐 심지어는 뭐 예수님 사도들도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서 갈등이 있어서 막 싸우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 이걸 보면서 이거를 하나의 텍스트북으로 해서 좀 갈등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아주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전범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연이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지구를 새로 만듭니다.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게 계속 뭔가 쓰레기가 있으면 또 뭐 뼈가 있으면 뭐
시체가 있으면 다 먹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진화하고 리사이클 하는다 하는 게 원래 자연이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파괴 후 생성이기 때문에 갈등도 역시 파괴 후 통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희 교수님께서 지금 주무실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13분에 시작했는데 43분에 정확하게 마치시는 거 보니까 정신이 조금 혼미할 수 있다 하시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참석하신 분들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우리 이남희 교수님께 우리 오늘 밤에 이런 풍부한 그 갈등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그 이기봉 그 우리 목요 포럼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그 토론회를 마련할 때 한 두 가지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의뢰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는 이 갈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 속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이남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의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 사람 간의 어떤 갈등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말문을 열어주신다면 또 하나의 어떤 좀 찾아보려고 했던 거는 현재 한국 사회가 이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특히 좀 많이 부각이 되니까 아까 의정 갈등도 말씀하셨고 또 태극기 부대와 또 한쪽에서는 탄핵과 또 탄핵 반대 이런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또 갈등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남희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고 특히 앞부분에 우리 전두엽도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좀 더 또 좀 근원적인 문제들도 좀 토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한 분은 우리 그 당국대학의 김학민 교수님으로서 우리 그 이남희 선생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갈등부터 시작했다면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임명묵 작가, K를 생각한다는 임명묵 작가를 통해서 세대의 어떤 90년대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 사회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학민생 교수님께서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heb상학과 주임 교수로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색해 보니까 신문에 관련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비롯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남에도 특강을 하시고 이렇게 공공적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김학민 교수님 토론을 한 15분 정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할까요? 예, 예, 예. 예, 예, 공유됐나요? 아직은 안 아, 올라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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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남희 교수님께서 이것 발제하신 좀 것, 전체 화면 보기로 해주세요. 전체 화면 보기로. 슬라이드 어떻게 쇼 해요? 눌러서 맨 위에 슬라이드 쇼 있죠. 슬라이드 쇼. 예, 맨 위에 예, 빨간색 그거 슬라이드 예, 쇼 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예, 앞에 기본 맨 처음부터 옆으로 가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네네. 예, 예. 지금 이제 이남희 교수님께서 지금 발제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갈등의 최첨단 영역에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최첨단 영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공 갈등을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지금 현재 이남희 교수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그 갈등 영역하고 지금까지의 스토리하고 맞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오늘 좋은 발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최첨단인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최신의 갈등 영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는 영역이에요. 그분은 심리학적이고 일종의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극복을 해왔는지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역대 정부의 공공 갈등 대응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 역대 새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다 이 주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집권 2년 차에 이게 다 발생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가장 큰 사건이 부안 방패장이고, 저는 이제 들은 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갈등 관리 참 잘하실 분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부안 방패장 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회의 지도층이나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이 대단히 경제적인 생각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설계를 뭐 어디다가 많이 뒀냐면 부안의 방패장에 가면 경제적 혜택이 이만큼 간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했던 것 같고,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속 물어봤대요. 이 정도면 충분하냐? 이 정도면 되겠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중에 주민 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기자회견 하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안방패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 법률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주민투표법, 실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경주 방패장으로 처음 써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이건 법으로 하려다가 법에서 막혀서 못한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대통령실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체계적인 갈등 관리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이 있었어요. 이게 집권 2년 차입니다, 이게. 그리고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갈등 관리 잘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주로 이제 그 공사 현장은 갈등 관리예요, 사실상.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주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 광우병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 당시 광우병 나왔을 때 우리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갈등은 광우병 이전과 광우병 이후로 나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충격이 큰 사건인 게 왜냐하면 잘 기억해 주시면 그 부안방패장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보상 이 문제, 소위 말해서 현재 일어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갈등이 생겼다면 이 광우병은 미래 걸 끌고 와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서 갈등 관리를 했지만 이게 이제 미래에서 끌고 나온 거를 끌고 온 갈등은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그래서 탈근대적 갈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우병 갈등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갈등의 양상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주동자가 없었어요. 광우병은. 온라인으로 싹 퍼지면서 그냥 유모차 끌고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 전농, 뭐 학생운동 이런 주동 세력이 있었던 갈등에서 주동 세력이 없는 갈등으로 넘어간 게 광우병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굳이 써놓은 이유는 초대 위원장이 고건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관 갈등, 행정 갈등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요거 되게 중요한데 재난에서 재난 갈등으로 넘어간, 여기 갈등자가 하나 붙지만 재난에서 재난 갈등으로 넘어간 아주 어, 이제부터는 이제 재난이 갈등화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참사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게 있었고요. 초대 위원장이 이제 한강옥 씨고 정치인 출신이고 이분은 그 IMF 때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의 성공을 되게 그 인생에서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치가 출신이니까 그분의 스타일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 특별한 사건이 없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민 안정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적폐청산이라든가 하는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이념 갈등이 한국에서 지금 본격화되고 그 여파가 지금 우리 그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갈등 관리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없앴습니다.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안별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갈등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이태원 갈등이 나왔죠. 이게 생활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젠더 갈등 혹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definitional conflict, 소위 말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갈등이 이제 점화되고 이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른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남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의정 갈등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병원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괴롭힘 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괴롭힘 때문에 그 한 팀이 없어지기도 하고 한 팀이 거의 생산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었고요. 초대 위원장이 이제 김한길 씨가 있었고 지금 이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남남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기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조정가도 양성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세 집단에 의해서 이제 거의 부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첫째 반대한 집단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양심적으로 국회야말로 갈등 관리 최고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집단이 이제 갈등을 증폭시키기로 맘먹으면 갈등을 증폭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가 이제 갈등을 증폭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공무원도 반대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청와대에서. 공무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반대한 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또 다른 절차법을 만드는 거는 문제다. 이게 이제 반대고 시민단체 일부도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 쪽에서는 갈등의 제도화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일부도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집단이 반대해서 정무위에서 이제 통과도 안 됐는데 그 후로 이제 법사위에 가면 이제 변호사 집단들이 100% 반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법적 기반 없는 대통령을 만들어서 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에 제가 이제 굳이 쓴 건 5조가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자율적인 해결을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여와 절차적 정의라고 6조가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이익의 비교 형량인데 생산되는 공익과 훼손되는 사익 혹은 훼손되는 공익 간의 형량을 맞춰서 플러스 1대 1을 진행을 해라. 8조가 정보 공개와 공유고 구조는 지속가능 발전 고려라는 건 지금은 이제 법 개정을 하면 아마 이거 바뀌려고 지금 초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피상적 합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해야 된다. 한 번 합의를 하면 오래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이 5개 중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들은 그런 말 쓰거든요. 핫 버튼. 어느 부분을 딱 충격을 주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참여와 절차적 정의 영역에서 지금 흥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 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빼놓고 결정을 한 건 완전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혹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지금 가장 신경 써서 갈등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2020년에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국무조정실에 이제 납품한 건데 일단 대충 국무조정실이 합의해 준 건 뭐냐면 일단 갈등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갈등이 터졌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한 게 갈등 치유 전환 쪽으로
더 하나 추가를 하자 해서 지금 행정부에서는 예방, 해결, 치유 전환까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갈등 예방은 이름하여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예방적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게 해결적 조치고 지금 이제 잘 우리나라가 아직 충분하게 개념화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좀 더 실천도 하고 경험을 쌓고 있는지 못한 영역이 갈등 치유 전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전환 쪽이 현재 우리나라가 아직 취약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별로 이게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대부분 조정이 이제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중심 기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가 있는데 그거 다 지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최근에 많은 활동을 했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규제 협상을 좀 했는데 이건 이제 타다 사건 이후로 기재부가 고민한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아, 소위 고도성장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신산업도 이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신산업이 생기면 그냥 우리 한국 경제에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는 아, 소위 안정성장기, 저성장기에 들어서서는 어떤 신기술은 반드시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의 이해관계를 일부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타다가 그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여서 우리가 이제 혁신 추진단에서 2020년하고 2021년 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기구로서 한 걸음 모델을 시도를 해서 요 5가지 사례 다 합의를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해 줘야 됩니다. 관광진흥법에 좀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민박 상생조정 기구의 주요 타겟은 에어비앤비였는데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적법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다만 탈법 행정 비용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것뿐이지 우버 택시 마냥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분위기만 잡으면.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었다면 모텔업이나 호텔업이나 민박업 전통산업 쪽에서는 에어비앤비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왜 탈법적이냐면 탈법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이 호텔이나 모텔이나 민박업은 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두 이해 당사자들이 싸워서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 중개업이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인데, 한전이 2006년도에 밀양 손정탑 사건이 생기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한전 송전탑 깔 때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표에 나와 있듯이, 입지선정위원회 요 제도를 하나 집어넣어서, 지금 한전의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밀양송전탑 같은 사건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도 변경을 하면. 그래서 지금 한전 내부 분석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1년 정도 더 걸린다. 그런데 시공 단계에서는 아직 측정은 못했지만 시공 단계에서 공사를 많이 줄이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 참여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한전도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댐 검사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SOC 하는 데들은 대부분 이런 주민 참여형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론화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국민연금 공론화를 했는데 이 공론화는 갈등 예방 기제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론화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갈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갈등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쪽에서 보기에는 갈등 관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는 이 갈등 관리라고 하는 그 폭 안으로 들어온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노사 갈등 많다고는 하지만 아, 극한적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다. 일정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갈등이 좀 안정화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사 갈등이 옛날에는 파국으로 치닫던 사건이 많은데 일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민관 갈등도 일정 영역 안에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그 조정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은 사회적 욕구 표출 기회 나누기 사회의 갈등 관리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자가 올라가면 사회 갈등 지수가 올라가죠. 분모가 올라가면 사회 갈등 지수가 내려가는데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모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갈등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것이.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의 별칭이 참여정부였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 스스로 나서서 분자를 키운 거예요. 분자를. 근데 분모는 못 따라가죠. 왜냐하면 분모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따라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자와 분모가 이 언밸런스 해가지고 사회 갈등 지수가 지금까지는 우상향인데 저는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편협한 집단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갈등을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사회 갈등은 일정 정도로 통제되지 않을까, 이게 컨트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그 갈등이 많은 이유는 민주화, 지방화, 세계화, 정부화 이 네 가지를 보거든요. 민주화는 권리 주장에 이제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어지간하면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는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이게 넘어갔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하고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옛날에는요, 중앙행정기관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따로줬습니다. 그래서 분권화된 상황에서 갈등이 좀 다양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는 통제에서 자율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는 이제 급속한 정보 유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급속한 정보 유통으로 저희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특히 정책 집행에 불신이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이제 아까 발표하신 이남희 교수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국민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비용과 편익에 대한 밸런스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사회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이 송전탑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관, 소위 뷰 가치에 대해서 평가가 밸런스가 안 맞고 있어요. 국민들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체계가 미흡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 및 해결 기구에 구축이 되지 않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주범이 좀 없고 합의 문화가 좀 발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이나 제도적 차원은 노력하면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 분야는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소위 분자를 키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체제론적인 접근, 소위 요즘 말하는 수기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걸 찾아가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관리기본법, 분쟁의 지원제도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데 문화적 인적 자원적 접근에서 아무래도 좀 답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지금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체성에 근거한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전면화되면서 이제 문화적 접근이 조금 커져야 되고 강조돼야 되는데 좀 아직 발전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학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학인 교수님 발표하는 순간에 제가 소개를 했더니 벤창흠 우리 장관님께서 옆에 그, 그걸 달았습니다. 우리 김학인 교수님께서 한국 갈등관리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서울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셨으면서도 경영학을 했던 분이다. 참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옛날에는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 많았던 것 같아요. 물리학 했던 사람이 철학을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아마 건축학을 하셔서 오히려 더 이 갈등에 관한 것들도 이렇게 건축학 집을 짓듯이 이렇게 조화롭게 갈등 관리를 공공 부분을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듣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명욱 작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임명욱 작가님께서도 아마 그 발표문을 토론문을 올려주셨던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좀 올려주시든지 본인이 올리든지 해서 토론을 15분 이내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어떤 토론문입니다. 우리 어, 요 두 분의 토론을 듣고 우리 이남희 선생님이 소감도 듣고 그다음에 전체 토론을 한 45분 정도 해서 우리가 한 2시간 이내에 우리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 선생님 혹시 임 작가님 접속이 됩니까? 예, 예.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거 자료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예, 예. 같은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 예, 직접 얼굴 보면서 우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예. 음. 제가 이제 이남현 교수님 뭐 발표 자료도 먼저 봤었고, 이번에 발표 들을 때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대학원에서 공산주의랑 이슬람을 연구하는데, 제가 이제 20대, 뭐 30대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20대 때는 약간 그 시스템이나 뭐 유기체로서 사회를 보는 뭐 그런 최신 과학 연구들 같은 거를 좀 교양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란 것도 원래 세포나 뭐 개체나 종 단위에서 그냥 맨날 있는 거죠. 뭐 사바나에서 사자들끼리 하는 것도 갈등이고, 이제 가족 내에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갈등이고, 아니면은 진짜 종교나 이념, 뭐 미소 냉전이나 지금 미중 갈등 같은 것도 이제 다 갈등이라서 이게 막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건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잘 말씀해 주셨던 이 교수님께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 어떤 쟁점이 안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그러니까 질병에 이제 비유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신체에서 이제 병이 나면은 뭔가 아프지만은 아픈 거 덕분에 우리가 뭐 기침이 나니까 감기에 걸렸구나를 알 수 있듯이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이제 마찬가지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겪었는데, 뭐, 가치와 관념이 이건 충돌하는 사건이고, 이제 법리적 판단은 뭐 얼마 전에 내려졌고, 그다음에 시민 각자가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시스템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지를 사실은 좀 전 드러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극단적인 어떤 정치 갈등의 표면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폭력 사태까지 갔었던 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고, 그 마음은 당연히 저도 이제 공유를 합니다만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은 발전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근절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에 염증 났다고 팔을 자르면 안 되듯이, 그래도 최대한 해볼 수 있을 때까지는 항생제도 뭐 먹어보고 꼬매도 보고 해야 되듯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이번 정치 갈등의 계엄 탄핵 국면이라고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까? 저는 제가 이제 뭐 세대론 저기로 뭐 대표자가 돼가지고 세대에 좀 집중을 해봤을 때, 사실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구조는 뭐 대부분은 급속한 산업화와 이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서 압축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신조 사건이나 월남패망이 이제 50년 딱 됐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한국 전쟁의 처참한 폐허 속에서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혹은 이제 뭐 386 세대가 이제 60대에도 진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군부 독재는 기억하지만은 고도 성장과 탈냉전이 사실은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5공화국 시기가 뭐 이제 광주 학살이라는 끔찍한 사건 위에서 있었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삼저 호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 88 올림픽 같은 게 이제 기반이었고요. 20대나 30대는 제가 이제 94년인데 제가 94년생인데
95년에 이제 1만 부를 찍죠, 한국이. 그래서 선진국이 자연스럽지만은 저성장도 자연스러운 이렇게 정말 전 세계 어디서 볼 수 없는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세대 차이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소통 불일치 같은 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노년층은 이제 냉전 안보 그리고 국가 건설을 집중하고 산업화 엘리트를 따라서 그리고 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집중한 중장년층은 이제 진보 좌파, 청년층은 처음에는 이제 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세대적으로 이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훨씬 비슷한 중장년층에 좀 더 친화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이 사실은 노년층으로부터 정치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상징적 사건이 박근혜 정부 탄핵과 문재인 정부 등장이었고 청년층이 이때 중장년층에 연합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80% 지지율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중장년층의 이제 이 정치사회적인 헤게모니가 유지가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번 총선에서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여당일 때도 180석밖에 못 얻은 건 정말 육공화국 정치사에서 초유의 사태였는데 단순히 이거는 이제 전 대통령의 실정 때문만은 아니고 세대 헤게모니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친화적인 중장년층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노년층은 소외감을 이제 느꼈는데 왜냐면 이게 어쨌든 탄핵이라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좀 정치적으로 사실은 파열음이 난 사건을 통해서 이행이 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도 당시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이제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버렸다 이꼴 노년층들도 버려졌다. 그럼 버려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유튜브 등지의 대한미디어 채널에서 이제 그 어떤 안식처를 찾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노년층이 엘리트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키우는 우파 포퓰리즘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흥미로운 현상이 근데 이번에 이제 계엄 정국이 또 다시 시작됐을 때 이 태극기 집회가 이제 우파 포퓰리즘으로서 광장에 다시 모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롭게 혹은 좀 불쾌하고 무섭게 본 게 이제 청년 남성이 많은 수가 이제 대거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번 가봤는데 관찰을 하러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전까지 청년층의 갈등 구조가 사실은 정치와 관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죠. 왜냐면은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계급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주로 중산층 자녀들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하류층과 하류층 자녀들의 어떤 그런 갈등 그 중에서 이제 표면화된 건 사실 젠더 갈등이었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갈등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으로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계급 구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정치 갈등으로 본격적으로 막, 뭐, 반공이라든가, 뭐, 빨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단어들과 접속이 됐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얘들 별로 정치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치 좀 관심 가지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죠.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남녀 분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제 소위 응원봉 군단이 등장했고 대부분은 청년 여성이었고 22년 대선의 패배를 이제 청년 여성층이 이제 함께 패배했다. 이준석 갈라치기에 패배했다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크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청년 남성층은 12월에도 많은 분석이 나왔는데 집회에는 가장 적게 참석을 했고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떤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소극적인 비토를 했고요.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정말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왔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이 참여만 하더라도, 혹은 불참여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 인구의 많은 수가 이제 중장년층의 주도권에 뭔가 이제 껄끄러움을 느끼거나 혹은 적극적인 반대를 이제 표명을 한 것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또 1월 이래로 청년 남성층 중에 일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급진화되면서 노년층 주도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파 포퓰리즘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먼저 이제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 이게 갈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그 증상인데 좌파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들의 나라인데 타락한 엘리트가 대중을 이제 못 살게 굴고 착취하고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라는 그런 불만을 이제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좀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걸 포퓰리즘이라는데 좌파 포퓰리즘은 주로 이제 타락한 엘리트를 자본과 결탁한 지배계급이라 보고 이제 대중은 이제 노동 계급이나 혹은 뭐 프롤레타리아나 뭐 무산 계급으로 보는 거고요. 우파 포퓰리즘은 주로 민족적인 것에 많이 집중을 해서 타락한 엘리트는 외국에 매수된 자들, 특히 이제 뭐 예, 그리고 외국에 매수되고 다양한 어떤 소수자들을 특권을 주면서 이제 민중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이제 정의가 될 때, 태극기 집회는 명백히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등장한 중요한 그 경로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 남성층이 중국이 한국을 존재론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양당은 모두 중국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어떤 매판 세력이고
윤 전 대통령만 이에 맞서 싸웠다는 신념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갈등 구도에 우리가 선악 판단을 내려놓고 구조 파악과 조정이라는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했을 때 뭐 사실 엄청나게 큰 얘기라 15분 만에 얘기하기가 좀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육공화국의 붕괴 그리고 육공화국이 단순히 뭐 5년제 맨날 나오는 게 5년 단임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는 좀 노테오 패러다임이라고 이걸 정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요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체제는 미중 세계화 속에서 수출 기업이 벌어온 돈이 한국에서 이제 돌고 거기에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던 중산층이 수도권 아파트를 통해 자산 축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군지에서 애 키우고 명문대 보내는 어떤 게 이제 사회의 정상성으로 자리를 잡았죠. 왜 노태우 패러다임이냐면은 이제 수도권에 200만 호라는 주택을 공급했고 92년 한중수교로 이제 세계화에 참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거, 교육, 노후 등이 이제 이런 육공화국에 승리한 중년 중산층에 이제 맞춰졌다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작동을 했죠. 근데 2025년 현재 이게 지속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청년층이 이런 모델에서는 그 내가 더 이상 뭐 정상성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품게 됐고요. 이 주도권 경쟁에서 이탈한 이들은 결국에는 노년층, 이분들은 많은 경우는 자산 축적을 잘 못하신 빈곤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보유 자산이 적은 중년층도 있고 청년층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커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단순히 보수로만 다 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청년 여성이 이제 남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이제 육공화국 헌정수호 뭐 개헌 반대로 환원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면은 뭐 다양한 어떤 정치적 급진주의를 지지를 했다는 증거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육공화국식의 어떤 세계화에서 재벌들이 벌어온 돈으로 아파트 사는 모델에서 불만을 느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급진주의나 이제 포퓰리즘에 끌리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남태령이나 응원봉으로 표상되는 청년 여성층의 어떤 진보적 급진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적 급진주의로는 이제 반공과 국가수호 안보에 좀 더 치중을 하는 어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이제 청년 남성층의 어떤 그런 이제 양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근데 이제 우파가 훨씬 더 사실은 거리 에너지는 강력했다고 저는 보는데 제도적으로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민주당과 이제 진보 진영이 이제 공화국소를 어쨌든 성공을 해냈다는 차원에서는 그렇지만은 거리에서의 에너지는 이제 우파 포퓰리즘이 강력했는데 이것은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트럼프의 등극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어떤 인식입니다. 그래서 한국 우파는 1948년에 이제 1945년이죠. 해방정국 직후부터 계속해서 대륙 공산주의 위협에서 최전선으로 우리는 언제나 위기 상태고 그걸 위해서는 일치단결해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이제 심리 구조가 있는데요.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 미중 갈등과 어떤 중국의 추격이라는 거를 6, 70년대의 냉전 시대의 재림으로 받아들였고 제 생각에 중산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20, 30대에 형성한 게 88 올림픽, 뭐 베를린 장벽 붕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라 이 지정학 대립의 귀환의 의미를 가장 적게 좀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층에서 우파 성향이 강한 이들은 탈냉전 질서 해체 과정,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뭐 시리아 내전, 대만 위기 이런 거를 20대 아니면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이런 걸 20대에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 불만이 이제 강하게 있는 그래서 이제 노인들과도 결합해서 일시적이나마 강한 세를 형성한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갈등에서 조정을 이루려면 단순히 우리가 뭐 내란 세력 척결 이런 워딩 슬로건으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한 중산층 정상가족 생애주기의 붕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세계화 속에서 높은 가치사슬 위치를 점하던 한국 수출 자본주의 그것의 위기라는 두 가지 구조와 조건을 봐야지 갈등 조정과 해결이 가능할 단서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